한국이 미국을 이겼습니다. 그것도 미국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해군 기술에서 말이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미국 국방부 최고 전문가가 직접 인정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다고 말입니다. 하버드 출신 해군 박사가 부산에서 3일 만에 완전히 굴복당했거든요. 미국도 아직 제대로 못 만든 전자기 캐터펄트를 한국이 이미 완성했다는 충격적인 사실. 500톤짜리 작은 배가 1만 톤급 군함을 박살낼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현실. 그리고 핵무기 없이도 핵무기급 억제력을 확보한 기가 막힌 전략까지. 이 영상을 보시면 왜 전 세계가 한국 무기에 열광하는지, 왜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미국 전문가도 경악한 한국 해군력의 진짜 실력을 낱낱이 파헤쳐 보시죠. 그 전에 손가락 운동 1초.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저는 에밀리 브룩스입니다. 미 해군 정보국에서 해양전력 분석을 담당하고 있어요. 하버드 공대에서 군사공학 박사까지 받았고 F-35 사출 시스템과 전자기 캐터펄트 분야에서는 미국 내 최고 전문가죠. 국방부 회의실에서 제 보고서 하나로 수십억 달러 예산이 결정되곤 했습니다. 그런 제가 2025년 3월 갑작스럽게 부산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게 됐어요. 마덱스 국제해양방산 전시회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이 항공모함 개발 계획을 발표한 직후였거든요. 국방부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브룩스 박사, 당장 가서 확인해 보세요. 한국이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말이에요. 마이클 데이비스 차관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한국 기술이 미국 기술 없이 독자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동안 한국은 우리가 제공한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해온 나라였는데 갑자기 항공모함이라니. 인천공항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고속열차 안에서도 계속 의구심이 들었어요. 한국이 뭘 보여주겠어? 기껏해야 우리 기술 짜깁기한 수준일 텐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백스코 전시장 입구에 도착한 순간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걸 직감했어요. 입구부터 인산이네였거든요. 그것도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각국의 고위 군사 관계자들, 방산업체 최고 경영자들, 심지어 제가 아는 얼굴들도 보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 해군 제독, 터키 방산청 국장, 인도네시아 국방차관까지. 이들이 모두 한국 부스를 향해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대표단도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죠. 이건 변방이 아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 생각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그냥 지역 전시회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해군력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는 현장이었죠.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놀라웠습니다. 중동 장성들이 한국 기술진 앞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평소 냉정하기로 유명한 독일 방산업체 대표도 흥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뭔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현대중공업 부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2층 갑판 항공모함 설계도가 떠 있었거든요. 일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구조였어요. 갑판이 2개면 구조적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텐데 도대체 어떻게 운용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실례지만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 설계인가요? 저는 한국기술진에게 직접 물었어요. 상층 갑판은 대형 항공기 운용, 하층 갑판은 드론 전용입니다. 동시 운용이 가능하죠. 김승호 수석연구원이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그러더니 3차원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상층에서는 KF-21이 이착륙하고 동시에 하층에서는 드론 편대가 출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조적 하중은 어떻게 해결했나요? 독자 개발한 복합 재료로 갑판을 제작했습니다. 기존 강철 대비 30%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2배죠. 그들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너무 복잡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설명이 계속될수록 뭔가 치밀하게 계산된 느낌이었습니다. 바람의 영향,
파도의 충격, 심지어 조류까지 모든 변수를 고려한 설계였어요. 하나오션 부스로 이동했을 때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더 현실적인 단층 갑판 설계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캐터펄트가 없는 항공모함이라니. 어떻게 함재기를 발진시킬 계획이신가요? 저희는 전자기 캐터펄트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김진우 박사의 한마디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전자기 캐터펄트를 자체 개발했다니. 미국도 제럴드 포드급에서 겨우 실용화한 기술인데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실제 지상 사출 실험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레일 위로 무인기가 순식간에 가속되어 하늘로 날아오르는 장면이었어요. 사출 속도, 가속도, 정확성 모든 면에서 놀라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왜 이리 당당하게 발표하는 거지? 속으로 생각했지만 동시에 궁금증이 의심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상식과 맞지 않지만 시선이 자꾸 끌리는 구조였습니다.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 기술진들의 자신감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이런 자신감은 실제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죠. 제가 2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터득한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뭔가 정말 대단한 걸 가지고 있다고. 대형 부스들의 화려한 전시에 정신이 없던 저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상대적으로 한산한 중소기업 부스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작은 부스 앞에서 제 발걸음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500톤급 스마트 해군 플랫폼이라는 표시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부제목을 보니 소형 이지스 시스템 탑재라고 되어 있었어요. 500톤으로 이지스 시스템을?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이지스함은 보통 8,000톤급 이상인데 500톤으로 어떻게 만든다는 건지. 실례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기술인가요? 저는 부스 담당자에게 반신반의하며 물어봤어요. 물론입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젊은 엔지니어가 자신만만하게 답하며 시뮬레이션을 실행시켰습니다. 500톤급 소형 함정이 스텔스 모드로 적함에 접근하는 모습이었어요. 레이더 반사 면적이 기존 구축함보다 10배나 작다고 했습니다. 탐지 회피 성능이 이 정도라고요?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함정 내부 구조가 나타났어요. 수직 발사관, 대공 미사일, 어뢰 발사관까지. 작은 크기에 비해 무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이 함정이 드론 편대를 지휘한다고요? 네, 최대 50대까지 동시 제어 가능합니다. 해상, 공중, 수중 드론을 모두 통합 운용하죠. 실제 수조 테스트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파고 3m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항해하는 모습, 연속 미사일 발사 시험, 드론들과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작전을 수행하는 장면까지. 모든 게 실제 해상 조건을 완벽하게 모사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진짜다. 저는 확신했어요. 작지만 강한 비대칭 전력이라는 개념이 제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기존에 제가 알던 해군 전력의 개념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큰 함정으로 화력을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작고 똑똑한 함정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더 큰 전력을 발휘한다는 발상이었어요. 수조 실험의 치밀함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모형을 띄워놓고 테스트한 게 아니라 실제 해상 환경의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재현해서 검증한 거였어요. 파도의 높이, 바람의 세기, 염분 농도까지. 이런 수준의 검증은 미국 해군 연구소에서나 보던 것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미 제가 상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동안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거죠.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하나오션 측에 비공개 기술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전자기 캐터펄트 기술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미국 해군 정보국 소속이라는 신분 때문인지 그들도 흔쾌히 응해줬어요. 김진우 박사가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카이스트 출신의 전직 해군 장교 출신이라더군요. 첫 인상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저희 K마스 시스템은 이미 지상 실험을 완료했습니다. 김진우 박사의 첫 번째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K마스라고 하면 한국형 자기 항공기 발사 시스템의 줄임말입니다. 한국형 전자기 항공기 사출 시스템이죠. 그러더니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띄우기 시작했어요. 경남 고성의 실험장에서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레일 위로 무인기가 올라가더니 순식간에 강력한 전자기력으로 가속되어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이었어요. 사출 속도가 얼마나 되나요? 시속 300km까지 3초 만에 가속됩니다. 미국의 제럴드 포드급과 동일한 수준이죠. 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미국도 제럴드 포드급에서 겨우 실용화한 기술을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니. 그것도 더 효율적으로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나요? 저희는 F-35 같은 유인기 대신 드론에 특화했습니다. 그래서 더 실용적이죠. 김진우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F-35 없이도 드론만으로 전투가 가능한 캐터펄트 설계라니. 무인기 전용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었습니다. 드론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했습니다. 조종사 안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더 과감한 기동이 가능하죠. 영상 속에서 드론들이 연속으로 사출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해전 양상을 상상하게 됐어요. 한 척의 항공모함에서 수십 대의 드론이 동시에 출격하는 상황. 그것도 조종사 없이 완전 자동으로 말이에요. 실용성은 어떤가요? 내년부터 실함 탑재 시험에 들어갑니다. 2027년경이면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미국보다 먼저 차세대 캐터펄트를 실전 배치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기술 격차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진우 박사와의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한국의 항공모함 개발 전략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단순히 기술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항공모함 개발에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정당화했나요? 김진우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어요. 저희는 항공모함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네. 다목적 해양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전투함이자 구호선, 수송선이자 병원선, 연구선이자 재해대응선입니다. 순간 저는 이해했어요. 한국이 얼마나 영리한 전략을 썼는지 말이에요. 순수 군사용 항공모함이라고 하면 예산 확보도 어렵고 주변국 반발도 클 텐데 다목적 플랫폼이라고 포장한 거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나요? 재해 대응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동남아에서 쓰나미가 발생하면 즉시 구호 작업에 투입할 수 있다고 했죠. 실제로 그런 기능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요.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이었어요. 군사적 목적과 인도적 목적을 완벽하게 결합시킨 거였습니다. 평시에는 재해 구호, 의료 지원, 과학 연구에 활용하고 유사시에는 강력한 해상 전력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무인 전력 지휘함이라는 명칭도 그래서 나온 건가요? 맞습니다. 드론 모함이라고 하면 너무 군사적으로 들리니까요. 김진우 박사가 보여준 운용 계획서를 보니 정말 치밀했어요. 평상시 운용률 70%는 비군사적 임무 30%만 군사훈련. 하지만 유사시에는 100% 전투 모드로 전환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국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매우 긍정적입니다. 우리 국민을 지키는 함정이면서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나라들을 구하는 함정이라고 설명했거든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완전히 감탄했어요. 무기체계가 아니라 국가전략 수준의 디자인이었습니다. 군사력 증강과 소프트 파워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였죠. 전투 성능에는 문제가 없나요? 오히려 더 뛰어납니다. 다목적으로 설계하다 보니 생존성이 훨씬 높아졌어요. 손상 복구 능력, 장기작전 지속 능력 모두 기존 항공모함보다 우수합니다. 결국 한국은 돈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한 거였어요. 군사 예산과 민간 예산을 동시에 활용해서 더 좋은 전력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국민 여론도 얻고 국제사회의 우려도 불식시키는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해군 관계자들을 위한 특별시연회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직접 주최한 행사였어요. 드론 캐리어와 500톤급 함정들이 어떻게 연동되어 작전을 수행하는지 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어요. 가상의 해상에서 한국 함대가 적 함대와 조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펼쳐졌어요. 먼저 500톤급 함정들이 스텔스 모드로 전방에 전개됐습니다. 적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으면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거였죠. 동시에 드론 캐리어에서는 수십 대의 드론이 출격했어요. 이게 바로 유무인 복합작전입니다. 해군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유인 함정은 후방에서 지휘 통제를 담당하고 무인 드론들이 전방에서 실제 전투를 수행하는 구조였습니다. 위험한 임무는 드론이 맡고 복잡한 판단은 유인 함정이 담당하는 완벽한 분업 체계였어요. 드론들끼리도 서로 통신하나요? 물론입니다. 개별 드론이 수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집단 지능을 구현합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히 드론을 많이 띄우는 게 아니라 각각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 대가 파괴되면 다른 드론들이 즉시 그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죠. 시뮬레이션에서 적 함대가 반격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 함대의 대응 방식은 기존과 달랐습니다. 큰 함정이 직접 맞서는 게 아니라 작은 함정들과 드론들이 사방에서 동시에 공격을 가하는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조합이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설계 철학이다. 저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기존 해군 전략은 큰 함정들이 화력을 집중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략은 작고 똑똑한 함정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더 큰 전력을 발휘하는 방식이었어요. 마치 인터넷처럼 분산되어 있으면서도 긴밀하게 연결된 구조였습니다. 적이 우리 함정 하나를 파괴해도 전체 네트워크는 살아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죠. 해군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해전 패러다임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기존 미국 해군의 전력 운용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미국은 슈퍼캐리어 중심의 타격군 개념이었다면 한국은 분산형 네트워크 개념이었어요.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지는 실전에서 검증해봐야 알겠지만 분명한 건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저는 한국 해군의 수중 전력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수상함만 뛰어날 리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해군 관계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전홍축 우라늄을 이용한 추진 시스템을 연구 중입니다. 순간 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전홍축 우라늄이라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꼼수였어요. 어떻게 그런 기술을 확보했나요? 20년간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기술과 잠수함 기술을 융합한 거죠. 갑자기 몇 년 전 림팩 훈련에서의 일이 생각났어요. 한국의 디젤 잠수함들이 미국 핵잠수함을 상대로 기가 막힌 전과를 올렸던 일 말이에요. 그때도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핵추진까지 가능하다니. 실제 성능은 어느 정도인가요? 미국의 버지니아급에는 못 미치지만 중국의 93급보다는 확실히 뛰어납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우리 감시망을 완전히 벗어나서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국제법의 회색지대를 교묘하게 활용해서 말이에요. 핵무기 개발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핵무기가 아닌 평화적 이용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핵추진 잠수함 기술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핵무기만큼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한 거였습니다. 다른 나라들 반응은 어떤가요? 중국과 일본이 가장 민감해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오히려 협력적이에요. 북한 견제에 도움이 되니까요. 결국 한국은 핵무기라는 양날의 검 대신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더 실용적인 억제력을 선택한 거였어요. 국제관계에서도 부담이 적으면서 실제 전력으로는 더 유용한 선택이었습니다.
전축 우라늄 기술은 어떻게 확보했나요? 프랑스와 기술 협력을 통해서입니다. 그들도 같은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한국이 왜 그렇게 프랑스와의 방산 협력을 강화했는지 말이에요. 단순히 무기 수출입이 아니라 핵심 기술 확보가 목적이었던 거죠. 그들은 핵 없이도 핵을 이겼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이었어요. 핵무기 개발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대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핵무기급 억제력을 확보한 거였습니다. 부산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제가 본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국방부 최고전략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하게 됐습니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였어요. 평생 이런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부산에서 미래를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제가 과장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한국이 개발 중인 해상전력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해전 개념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전자기 캐터펄트 실험 장면, 500톤급 함정의 시뮬레이션, 유무인 복합작전 시연회까지. 하나하나 보여줄 때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브룩스 박사,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앞서 차세대 해군 전력을 실용화하고 있습니다. 합참의장이 묻더군요. 우리 대응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대응책이 없습니다. 한국이 최소 5년은 앞서 있어요.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이 기술적으로 뒤처진다는 얘기를 들어본 지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우리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큰 함정 중심이 아니라 작고 똑똑한 함정들의 네트워크죠. 그리고 이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반박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항공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곧 항공모함을 갖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요. 저는 한국의 다목적 해양 플랫폼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군사적 목적과 인도적 목적을 결합한 영리한 전략이라고 평가했어요. 이건 예외가 아닌 미래입니다. 저는 결론 지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방향이 앞으로 모든 중간급 해군 강국들이 따라할 모델이 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마이클 데이비스 차관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브룩스 박사, 정말 한국이 우리를 넘어섰다고 생각하세요? 특정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가 앞으로 가장 중요해질 분야예요. 차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가 뭘 놓친 건가요? 창의성입니다. 우리는 기존 방식을 더 크고 강하게 만드는 데만 집중했어요. 한국은 아예 다른 방식을 생각해낸 거죠. 결국 미국 정부는 한국의 비대칭 전략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경계하던 동맹국이 오히려 미래의 교본이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금지시켰다. 그들은 핵이 아닌 새로운 힘으로 해양의 패권을 다시 썼다. 나는 적을 분석하러 갔다. 그런데 미래를 본 것이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지혜였고 평화와 안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감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 사고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강국은 가장 큰 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가장 똑똑한 전략을 가진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은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